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칸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칸님.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이게 현실 공포일지 아니면 하이브리드일지 이거는 이제 귀종님들의 생각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오호,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 휴가철에 놀러갔던 계곡에서 우연히 만났던 형님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 해요. 이 일을 제가 겪었던 당시에 느낌이 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졌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닥 이거는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였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한창 그 차박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용품들도 엄청 사고 혼자 남들이 모르는 노지 같은 곳을 직접 막 발품을 팔아서 찾으러도 가고 거기서 또 이제 즉흥적으로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핸드폰으로 집에서 지도를 켜고 여기 어디 괜찮은 곳 없을까 하면서 물이 있지만 뭐 근처에 도심도 없고 굉장히 자연만 느껴지는 그러한 곳 위주로 찾아보면서 어디가 좋을까 어디를 가볼까 하면서 지도를 막 확대를 했다가 보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지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길 왜 못 봤지? 여기 가보면 엄청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그곳을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 주변이랑. 근데 여기가 막 찾아도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여기다. 여기네. 오늘은 너로 정했다. 딱 하면서 바로 이제 짐 챙겨서 시동 걸고 그곳으로 향했죠. 그때 제가 그런 뭔가 요즘 말로 하면은 테토남스러움?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캠핑, 야생, 오프로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서 가다가도 이제 포장도로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풀들 막 나무 우거져 있는 비포장 도로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 당시 어차피 차량도 오프로드 차량이겠다 한번 그냥 천천히 가보자 생각하고 막혀있는 곳이 있으면은 돌아서 뭐 길을 찾아서 가보기도 하고 또 이제 걸어갈 거리가 될 것 같으면 숲풀 같은 거 그냥 정글도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숲을 쳐내면서 이렇게 숲으로 여차저차 들어가면서 그 정확한 스팟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스팟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예상보다도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차도 한두 대 주차할 만한 공간밖에 없고 계곡물은 딱 흐르면서 동그랗게 뭔가 탕처럼 동그랗게 공간을 형성하고 있고 나무 숲풀이 중간에 다 우거져 있고 나무도 크고 한데 딱 그 계곡 주변을 둘러싸기만 하고 동그랗게 하늘 쪽은 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여기는 밤에는 또 별들도 엄청 잘 보이겠다, 잘 보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캠핑하기에는 진짜 너무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따 저녁에 화로에 딱 불 피워두고 잔잔한 음악 딱 틀고 별 보면서 누워서 맥주 한 잔 딱 하면 좋겠다 하면서 설레더라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 카텐트 차랑 연결을 해서 설치를 다 하고 화로대 또 이제 조리대 등등 막 이런 거 세팅을 완벽하게 제 사이트 앞에 해주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계곡 앞에 발 담그고 앉아서 잠깐 쉴까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잠깐 발 담그고 그냥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근데 비가 그때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안 되겠네. 운치는 있겠지만 계곡에선 못 놀겠다 그냥 생각하고 딱 이제 제 차 쪽으로 다시 나오는데 그때 차량 한 대가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래 역시 그렇지 뭐 이렇게 좋은 스팟을 나만 발견할 리가 없지 생각하면서 몰래 아시는 사람들이 계시긴 한가 보네. 좀 아쉽긴 하다 생각하면서도 어차피 차박에 꽂힌 저녁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냥 카텐트에서 좀 쉬다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영화 같은 거 그냥 패드로 틀어두고
혼자 누워가지고 대충 끼니 때우면서 맥주를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카텐트에 있다 보면 빗소리 다닥다닥 막 소리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뚫고 제 차 옆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엄청 인자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누구지? 하고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중년 남성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또 보니까 저 멀리에는 다른 중년 남성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간단하게만 자리를 세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저한테 말을 거신 분을 A 형님, 그리고 자리 잡던 분을 B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실제로도 좀 친해져서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요 부르시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아까 들어가시는데 또 남성분이시고 여기는 진짜 요 근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인데 예. 이거 어떻게 알고 오셨나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불러봤다고 뭐 좋은 장소 잘 되게 찾으셨다고 그냥 그런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낯이 없으신 분이구나. 되게 그냥 편안하신 분인가 보다 평소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특이하시네 하고 전 누워서 또 패드 보면서 그러고 있었죠. 그렇게 누워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덧 해는 저물고 어둠이 싹 내려앉은 계곡에는 물소리, 풀벌레들 소리 그리고 조금의 인기척들이 되게 고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는 시기가 왔어요. 네. 그때가 딱 되니까 이때다. 지금이 딱이다 하고 바로 짐 또 들고 나가서 화로대에 딱 불 피우고 조리대에서 또 가져온 재료들을 막 손질하고 이래저래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 이건 제 자랑입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못하는 요리가 없고 웬만한 셰프님들 허리 정도는 따라가는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칸셰프이네, 칸셰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 제 요리를 먹었을 때 그 좋아하는 모습이 좋아서 뭐 숙박을 가거나 아니면 차박이나 뭐 이런 캠핑을 가도 주변 분들이나 뭐 숙박 거기 업소 주인분한테 일부러 요리 좀 많이 해가지고 드리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 거 만드는 김에 몇 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하고 있는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음식 냄새에 이끌리셨는지 자연스럽게 B형님이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뭘 만들길래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하셔가지고 딱 이거 요리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자. 그럼 혹시 술은 해요? 그러고 물으시길래 그냥 제 거 차량 냉장고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저 이거 다 먹기 전엔 안 갑니다 했더니 야 화끈한 친구네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이런 안주에는 또 좋은 술이 있어야지 기다려봐요 하시더니 차에서 그래도 꽤 고가의 양주를 꺼내오셨어요. 그렇게 셋이서 둘러 앉아서 A 형님, B 형님, 저 이렇게 딱 삼각형 구도로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냥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술도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친해졌어요. 어색한 것도 없었고 그렇게 막 새벽 늦게까지 같이 노래도 부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막 재미지게 놀고 하다가 좀 너무 늦은 것 같았고 저도 피곤하고 형님들도 다들 취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형님들 가시고 저는 이제 자리 정리를 대충 하고 잠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날이 밝아가지고 완전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도 제가 이거 비 다 겠네 막 이러면서 개운하다 이러고 일어나서 이때도 다행인 게 제가 숙취가 없어요. 애시당초 숙취가 없어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쓰레기랑 나머지 정리 못한 거 정리 다 하고 남은 술도 다 뺄 겸 어차피 운전을 또 해야 되니까 술을 다 빼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뭐 산책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형님들 차에 가서 딱 봤더니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그치 뭐 어제 술을 진짜 많이 마시긴 했지 하면서 저는 내려가야 되니까 어쨌건 다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인사라도 드리려고 똑똑 두들기면서 형님 일어나보세요 하는데도 계속 모르시고 주무시길래 네. 그래 그냥 가야겠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인사 못 드리고 그곳에서 차를 끌고 나서 집으로 잘 도착을 했어요. 문득 그냥 이 얘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며칠 정도 막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일상 보내면서. 근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전화가 오니까 같은 번호로.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오는 건 뭐 급한 일인가? 이거 스팸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네, 칸씨 되시죠? 여기 돌비경찰서 똘비형사입니다. 하시면서 그날 거기 갔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혹시 참고인 조사 나와주실 수 있냐고 하시길래 어쨌든 저는 지은 죄도 없고 딱히 이렇다 할 걸리는 것도 없이 되게 당당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딱 도착을 해서 처음에 형사님하고 인사하고 뭐하고 막상 가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점점 대화를 나눌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제가 그 용의자로 의심을 받는 듯한 느낌의 대화가 계속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저기요 형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어떤 사건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지 설명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거나 질문을 보면 제가 지금 마치 범인인 양 의심하시는 듯한 느낌인데 뭐 그날에 있었던 제가 뭐 결백하다 혹은 뭐 알리바이 증거 이런 게 있으면 의심 어차피 풀리지 않으시겠냐. 그러니 저도 솔직히 뭐라도 알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형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하다고. 근데 이게 방침상 저희도 참고인 신분에서는 제가 이렇다 할 사건 얘기를 알려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증거가 있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칸 씨에게도 좋고 우리 서로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자세한 내막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냐 그것만 알고 싶다. 왜냐면 그때 주변에 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당시에 A 형님, B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딱 셋만 있었네. 그 혹시 형님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시고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한 5분을 진짜 말을 안 하고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답답해가지고 답답하네 진짜.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증거 영상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알리바이 이런 거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했더니 그러시냐고. 알겠다. 일단은 그러면은 나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간 김에 어쨌건 저는 나와서 제 차에 다 있으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 나온 김에 바로 증거부터 확인하시죠. 그리고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알리바이 증언해줄 사람들도 진짜 수두룩 빽빽이고 CCTV도 뒤져보면 많이 나올 거다. 그 얘기하고 제 차로 가서 메모리 카드들 있는 거 다 뽑아서 노트북 연결, 제가 곡작업 때문에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연결해서 영상들을 다 빼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형사님하고 모든 증거들을 확인을 하는데 근데 영상을 보는 내내 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가 바디캠 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항상 캠핑 다니면서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항상 다 24시간 녹화를 해놨었거든요. 녹음기도 따로 있고.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영상 안에는 셋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B 형님하고 저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A 형님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자리에서도 어떤 영상에서도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분명히 영상을 보면은 셋이서 얘기를 하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컵에 술을 따라주고 있고 아무도 없는 자리를 향해서 시선을 응시하고 말을 하고 막 이걸 영상을 보면서 진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제가 멍해져가지고 있으니까 형사님도 이 상황에서 영상을 보시고 제 반응도 보시더니 이거는 좀 확실히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느끼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건에 대해서 대강 들은 내용은 솔직히 그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사건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곳에서 제가 나온 이후에 며칠 뒤에 신원미상의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두 시신의 사망 추정 일자가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먼저 있던 시신은 사인이 불명이고, 그리고 제가 나오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발견된 시신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 와. 물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누군가가 차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시신을 물로 옮긴 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사망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전말은 대강 이러한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쨌건 형사님하고 저는 오해는 다 풀렸고 제가 범인이 아니란 것도 증거랑 이런 거 다 제출해서 그건 풀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형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날 밤에 있었던 술자리가 확실히 무언가 이상했다라는 게 진짜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 차박 당일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 형님들 차가 들어오고 제 카텐트로 와서 말을 걸었던 A 형님, 그때 간단하게 자리를 또 세팅하고 계시고 있던 그 B 형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명인데 B 형님은 1인 자리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캠핑 낚시 의자 큰 것도 딱 1개만 펴놓으셨고 마치 그냥 처음부터 혼자서만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요리를 하고 있던 때에 다가왔던 B 형님, 그때도 A 형님의 모습은 제 기억 어디에서도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요리를 할 때만 해도. 그리고 상을 차리고 먹다 보니까 취기가 오르고 어느샌가 보니까 3시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 술자리에서도 B 형님하고 저랑 둘이서 술 한잔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3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지에 민가도 없고 뭐 차 오는 소리에 사람 인기척도 없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좀 되게 나중 생각하니까 소름 돋았던 대화 내용이, 그때 당시는 진짜 아무렇지 않은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B 형님이 저한테 했던 대화 내용들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술 먹고 들어가면 큰일 나. 멀리 가지 마. 갈 거면 물가 앞에서 발만 담그고 와. 혹시 사람 죽은 거 본 적 있어? 난 본 적 있는데 그런 거 의외로 가까이서 볼 수도 있어. 우리들 뭐 평범한 일상 속에 그런 일 생각보다 엄청 많아. 칸이 너는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A 형님하고 B 형님이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되게 날이 서 있었던 대화들도 있었어요. 막 투닥투닥 거리다가 너 이 새끼 내가 물에 빠뜨려 죽여버릴 거야 인마 막 이러고, 아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뭐 내일 해는 못 보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야, 예. 막 다투다가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따지듯이 싸우고. 근데 진짜 그때는 정말 술자리에서 있는 일상적인 대화니까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이상한 걸 전혀 못 느꼈는데,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소름이 돋고 저 자신조차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의 자세한 내막, 그리고 어찌 됐는지 범인은 잡힌 건지 솔직히 그런 거는 전혀 모르죠. 저는 그냥 참고인에서 말씀드릴 거 드리고 증거 드리고 거기서 네.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대강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B가 A를 차에서 일산화 중독으로 살해를 하고 그 계곡에 은폐를 한 거고, 그 장소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두 달 뒤에 B가 다시 그 계곡을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캠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B는 긴장이 흐르는 상태로 자연스러운 척하는 차박 캠핑의 하루가 지나간 거고, 여기서 그게 B의 실수로 인한 사망사고인지 아니면 A의 영가가 계획을 해서 B의 차에서 본인이 살해당한 거랑 같은 방법으로 B의 숨을 멈추게 하고 물로 끌어들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사망 추정일이 한두 달 차이면은 그게 A 형님이 살해당한 지가 49일이 지나기 전의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딱 생각을 했을 때 진짜로 누군가가 범인이 있다면 이건 현실 공포가 되고, 나는 사자와 같이 하룻밤을 술자리를 한 거였고, 와. 그게 아니라면 영가의 짓이었다면 이것조차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겠구나. 나도 잘하면은 비가 온 그날 나도 같이 그 계곡물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준비를 했고요. 이야. 네,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네, 맞아요. 준비한 것도 어쩌면 저도 굉장히 다소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럼요. 상황이었지만 뭐 그때 당시엔 진짜 아예 못 느꼈거든요.
되게 좋은 캠핑이었다. 아, 이번 차박 너무 재밌었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며칠 만에 그게 갑자기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돌비님도 그렇고 기종님들도 그렇고 뭐 항상 평화롭고 되게 일상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섬뜩하네요. 섬뜩해. 이것도 진짜 레전드다. 이거 뭔가 소름이 계속 쫙 이렇게 오네요. 아, 저도 진짜 좋았던 여행인데 그게 네.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뀌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사건이죠. 야, 오늘 칸님께서 이 이야기를 안 해주셨다면 정말 한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을 생각해봤을 때 다 무서운 거예요. 그쵸. 오, 이런 경우도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귀족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야기가 끝맺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실 공포인지 아니면 뭐 영가인지 하이브리드인지 네. 네,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칸맨입니다. 칸맨.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미 칸님의 이야기는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칸님은 포커즈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칸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신 아이돌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포커즈를 검색하셨을 때, 나 이 노래 알아! 나 이 그룹 알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신을 느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그 연예계 활동을 할 때도 겪었었어요. 멤버분들과 함께. 그래서 그 영상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돌비 포커즈 칸이라고 검색하시면 절두산 그 아이돌 숙소 이야기부터 한번 꼭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바로 포커즈 칸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들려주실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아이고, 뵙습니다.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칸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이거를 언젠가 풀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얘기를 하길래 마침 어차피 풀려고 했는데 잘 됐다 이 얘기 한번 해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칸님의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이 이야기의 시점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동기가 네.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온 거예요. 돌비 공포라디오 잘 보고 있다. 예. 너 근데 뭐 어릴 때 나 혼자 숨바꼭질 그것도 하지 않았었어? 이러고 DM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너가 중계해주면서 문자하고 그렇게 했었잖아. 해서 내가 그때 중계도 했었구나 하면서 그래 이참에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 한번 들려드리자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신사바처럼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분신사바도 그렇고 이 놀이도 처음 시작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데 그 일본에서 나 혼자 숨바꼭질을 히토리 카쿠렌보라는 놀이로 얘기를 해요. 들어봤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직역을 해서 그냥 나 혼자 숨바꼭질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이 강령술의 시작점이 된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의 언어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좀 들었어서 그때도 저는 이거를 일본어로 했어요. 정확하게 다 찾아보고 해서. 근데 이거를 행할 때 당시에 제 생각도 좀 어땠냐면 여러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에이, 이거 뭐 평소에도 그냥 지나다니면서 연가들도 보고 하는데 굳이 이런 걸 한다고 내가 특정 연가를 부르고 뭐 이런 게 이게 되겠어?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건 저도 이 놀이를 실행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준비 단계야 사실상 인터넷에 워낙에 많고 맞죠.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귀족분들도 굳이 이거 시도조차도 저는 안 하셨으면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은 제가 이야기에 담지 않고 따르고 얘기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놀이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강령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네, 절대 시도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 시도를 하셨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아시고 절대로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그 어떤 피건 동물이건 아니면 본인의 피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절대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뭔가 피해 계약 아니야, 이거. 네, 그래서 본 스토리로 제대로 들어가 보면요.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생략한 모든 준비는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렇게 집의 모든 불빛들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인형을 제 앞쪽에 두고 칼을 집어들고 사정없이 인형을 찔렀어요. 그리고 나서 칼을 인형 옆에 두고 되게 어둡지만 익숙한 집안을 더듬거리면서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옷장 안에 숨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을 이렇게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너무 자주 봐서 익숙했고 나름대로 좀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옷장은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이거 책상 쪽에 의자를 빼고 그 위에다가 이불 같은 큰 걸로 덮고 다시 의자를 넣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슬슬 지나가면서 기다리는데 계속 무슨 소리 안 들리나 이러면서 반응을 살피면서 친구들이랑 문자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이불을 덮어두고 책상 아래에 그러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문자도 되게 오래 하고 했는데 이게 정말 그 아래에 있으면 공기도 엄청 답답해지고 땀도 나고 엄청 더워요.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한참 있는데 덥고 답답하고 하니까 정말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해서 이거는 너무 덥다, 안 되겠다, 그냥 나가자, 이거 역시나 그냥 사기네 이거 생각을 하면서 그만하려고 의자를 딱 밀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의자를 밀어내면 위에 있는 이불이 스르르 내려가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면서 보이는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중에 이불이 완전히 바닥으로 툭 떨어졌는데 그 바로 앞에 보이는 문 틈으로 빛이 이렇게 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든 생각이 빛은 내가 차단 다 하지 않았나? 어둡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달빛이더라도 저렇게 막 색상이 변하는 빛이 생기지는 않을 건데 생각을 하고 책상 아래서 나와서 문 쪽으로 저벅저벅 조심히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서 문에 귀를 가져다 대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소리가 들리고 TV가 켜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그때 든 생각이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TV를 켜놨었나? 아닌가 안 켜고 했나? 이게 왜냐면 이 놀이를 한 후기들 중에 인터넷에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후기들 중에서도 어떤 후기는 켜고 해야 된다? 어떤 후기는 아예 빛이 없이 안 켜고 해야 된다? 엄청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순간 내가 어떻게 했지? 헷갈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가만히 그냥 소리 안 내고 그대로 귀를 대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뚝 하고 TV가 꺼지면서 방에 희미하게 들어오던 모든 빛이 탁 사라지면서 다시 어둠과 이 정적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고요했고, 근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TV를 켜놓고 이 놀이를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TV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가 되잖아요. 맞아요. 채널을 안 누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순간 갑자기 TV가 탁 꺼지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주춤하면서 저도 모르게 뒤로 팔이 엉켜서 넘어졌어요.
탁 넘어지는 순간 갑자기 다다다다 하면서 소리가 막 들리면서 무언가가 제 그 앞에 문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처럼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문 두들기면서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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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타시가 미치겠다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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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뭐. 막 문이 뽑힐 듯이 흔들리면서 쾅쾅쾅쾅 거리면서 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일단은 비방을 준비해 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그때 다 준비했거든요. 소금, 묵주, 십자가, 소금물, 술 진짜 비방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문 앞에다가 가져다 주고 소금으로 결계에 동그랗게 쳐놓고 인터넷에서 봤던 대로 소금물을 입에 머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머금고 그렇게 숨을 한참 참고 있으니까 다행히 어느샌가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용해져가지고 그렇게 잠시 숨 좀 고르면서 앉아있는데 이게 소금물을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으면은 이게 너무 짜서 슬슬 볼이 막 따가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버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 정신 차리고 이거 얼른 나가자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진짜 정신도 막 몽롱하고 볼은 따갑고 막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문을 되게 살짝 작은 힘으로 똑똑똑 이렇게 방문을 두들겼어요. 혹시라도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별일이 없이 그대로 고요하더라고요. 적막하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문을 쓱 열고 인형을 놔뒀던 곳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조금 놀랐던 게 저는 제가 이 놀이를 할 때 제 방문 말고는 집안의 모든 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문을 못 닫게 했어가지고 그 버릇이 있어서 항상 문을 열어두거든요. 모든 문을. 화장실도 그렇고. 근데 그 인형이 있는 곳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또 앞에서 이거 어떡할까? 내가 분명히 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일단 이거 얼른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더 컸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가 튀어나오면 그냥 발로 차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신발장으로 가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신발을 일단 신었어요. 신고 다시 화장실 그 문 앞으로 가서 서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힘을 제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엄청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그러면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됐다 이러고 인형이 있던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딱 한 걸음 들어선 순간에 소리와 함께 제가 아래를 봤더니 분명히 이게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할 그 칼이 신발 제 앞 코 쪽을 뚫고 들어와서 발가락 앞쪽이 되게 베인 느낌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베인 것 같은데 그러고 신발 바로 벗고 불을 딱 켰어요. 불을 딱 켰는데 발가락 끝에서 이게 피가 한두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더 소름이 돋았던 게 그때 제 발 바로 아래에 그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 입으로 피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제가 칼도 인형도 제 허리 정도 오는 곳에 세면대 쪽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생각하면서 보는 순간 어떡하지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이거 빨리 끝내지 않으면은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서 인형을 그 비방 준비해둔 소금물에 아예 담궈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막 찌르고 묵주 같은 것도 같이 그 통에 넣어버리면서 인터넷에서 봤던 주문을 진짜 몇 번이고 외쳤어요. 거기서 와타시노 카치 와타시노 카치 와타시노 카치 오와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본어로 그 마지막 놀이 끝날 때 하는 주문을 계속 외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대야를 그대로 들고 공터로 들고 나간 다음에 일부러 놀이하기 전에 준비하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라이터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형을 꺼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라이터 기름을 인형에 다 뿌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 붙여가지고 인형을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중계하던 중에 제가 순간적으로 연락이 뚝 끊겨버리니까 이게 친구들 중 한 명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왜 하니까 친구가 야 너 괜찮아? 연락하다 말고 너무 이거 오래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전화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지금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다 정리했어. 딱 이렇게 했더니 다행이다. 그럼 지금 태우고 있는 거야? 하길래 아니, 나 다 하고 나서 그냥 지금 집 올라와 있어. 했더니 그때 이제 친구가 또 근데 너 지금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 헛소리야. 장난치지 마. 하고 그냥 이러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가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야, 전화 오는데 너 군중 속에 있는 것 마냥 시끄러웠어. 진짜 혼자 있었어?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집에 와서 불 다 켜고 TV를 켜놨었던 상태여가지고 그냥 TV 소리겠지 하면서 넘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가 또 전염병이 한번 돌 때였거든요, 시기가. 그때가 볼거리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전교생의 한 반 이상이 등교를 안 했을 정도였는데 저희 학교에서 당시에는 근데 저는 학생 때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저도 막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걸리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방법 찾고 그랬었는데 이게 웃긴 게 또 그럴 때는 전혀 안 걸리더니 모든 애들이 다 낫고서 다 학교에 돌아와서 등교를 하고 그러기 시작했을 때 이게 혼자 저만 뒤늦게 전교에서 저 하나만 딱 걸린 것 마냥 오. 엄청 늦게 볼거리에 딱 걸린 거예요. 예. 근데 그날이 그 인형을 태운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건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등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다음날 집에서 누워있는데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어지럽고 열이 너무 나는 것 같고 토하고 계속 그런 상태니까 막 이거 되게 이상하네.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집에서 버티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구급대원들이 다 와 있고 저를 차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구급차로. 근데 이게 제가 살면서 그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눈 앞에 있는 모든 게 아지랑이 비듯이 보이고 엄청 몽롱하고 초점 자체가 눈이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병원에서도 카트로 이동을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환각처럼 모든 게 막 아지랑이처럼 보이는 와중에 진짜 신기한 게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지러워. 근데 이건 뭐지? 그만해. 그만 찔러. 미안해.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 어떤 여자 영가가 제 배 위에 올라타서 제 머리부터 가슴, 배, 온몸을 날카로운 걸로 사정없이 찌르면서 시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내라는 게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쨌건 그 상태로 응급실로 갔고 진단을 받은 게 열이 올랐더라고요.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 말도 기억이 나는 게 뇌가 녹을 뻔했대요 그때. 예. 그러면서 그 단계에서 조금만 더 갔으면 바로 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볼거리 진단이 나왔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 전염병이다 보니까 1인실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렇게 입원 첫날에 뭐 다행인지 아닌지 실신을 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하루가 지났어요. 그렇게 둘째 날이 됐고 제 온몸에 여기저기에 얼음팩들이 엄청 붙어져 있고 호흡기 달고 있고 막 이런데 혈압 관리를 해주러 간호사분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네. 막 혈압도 재주시고 얼음팩 갈아주시고 그럼 다 됐으니까 이따가 또 몇 시에 한번 혈압 재러 올게요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다가 문 앞에 갑자기 우뚝 딱 서더니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 없이 정적이 계속 흐르다가 느닷없이 이 180도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돌아가더니 저를 보면서 시내 하더니 제 쪽으로 달려와서 또 품에서 주사기를 꺼내서 제 몸을 마구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막 뛰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잠에서 확 깼어요. 다행히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입원해 있다가 다행히 몸은 완전히 괜찮아졌구나. 나 이제 뛰어다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회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 기운도 차렸으니 뭐 이거 어떻게든 그냥 잡아다가 보내버려야겠다 생각하면서 퇴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의사분도 내일 퇴원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다 하면서 내일 드디어 나간다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병원 1인실 입구가 문이 슥 열리면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예. 잠에서 깨면서 뭐지? 하는데
몸이 뻑뻑한 거예요. 그 순간 이거 가위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 시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는 가위가 눌려도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몸이 뻑뻑하니까 이거 꿈이고 이거 분명히 가위네 하면서 인지하고 누워있는데 저를 계속 했던 그 여자가 문에서 저한테 제 쪽으로 스르륵 하면서 다가오더니 막 저를 째려보면서 품에서 또 날카로운 거를 꺼내서 확 들었어요. 그러더니 정확히 제 심장 쪽을 바라보면서 확 찌르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거 안 먹으면은 지금 나 이거 안 먹으면 나 바로 죽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진짜 어떻게든 제 심장 바로 앞에서 제가 이걸 막았어요. 그거를 날카로운 거 잡고 한 손으로 여자 귀신 손을 잡고 버티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렇게 버티면서 있는데 제가 힘이 딸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제 심장을 찌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막 통증이 엄청 느껴지면서 이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영가를 제가 걷어찼어요. 걷어차면서 저도 정신을 잃어가면서 심장 있는 부분에선 피가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진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눈을 제가 확 떴는데 입에 호흡기를 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퇴원하려던 그 전날에 제가 갑자기 고열이 또 발생하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합병증으로 심근염이 온 거예요. 이게 심근염이 뭐냐면 심장에 이게 근육 쪽에 그 무리가 오면서 같이 발생하는 볼거리 그 합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꿈을 꿨는데 바로 심근염이 걸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겠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는 와중에 어떻게든 잠을 참으려고 해도 사람이 잠에 들다 보니까 계속 그 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꿈이 반복되면서 저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발로 차고 도망다니면서 막 어떻게든 심장 이거 안 들리려고 도망다니고 걔는 계속 제 심장만 바라보면서 뛰어다니고 따라오고 그런 날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은 진짜 첫날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연가를 발로 걷어찬 순간에 제가 뛰쳐나가는데 제 문 앞에서 어떤 손이 다가오더니 제 눈앞을 싹 가리면서 당기는 거예요. 와. 당기면서 제가 넘어졌는데 신기한 건 그 손이 제 눈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벽 쪽으로. 그렇게 발버둥 막 치면서 노라고 막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어느 순간 그 손이 딱 사라지고 제가 침대 그 바닥 쪽에 벽에 구석에 기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이 딱 보였는데 저를 그렇게 뛰어대던 영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그날 당일에 의사한테 완치 진단 받았고 그 다음날 진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영가도 아예 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신기했던 게 저도 누군가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예전 시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휴게소 그거 말씀드렸었을 때도 뒤에서 누가 확 끌어당겼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고 근데 그것도 보면은 항상 위험할 때 뭔가가 되게 극단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와, 그건 다행이다. 네. 근데 진짜 그거를 참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인생에서 진짜 가장 말랐었을 때였는데 제가 키가 185인데 활동할 때 몸무게가 75에서 80 사이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살면서 인생 처음으로 60kg대였어요. 제가 그때 62kg인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놀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뒤늦게 제가 볼거리가 걸린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괴담이나 강령술이나 이런 거는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확실치 않다면은 조심하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귀족분들도 그렇고 돌비님도 항상 건강하셔야 하고 네, 이런 요소나 위험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호기심은 그냥 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본 얘기고요. 오늘도 좀 식상하지만 무섭지 않은 그런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히토리 카쿠렌보? 네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숨바꼭질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저희 시들무에 워낙 많아요. 근데 네네. 제가 왜 더 말씀드리냐면 이게 원래 놀이가 그쪽에서 넘어온 걸로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네, 맞아요. 게다가 그 일본어로 했잖아요. 네. 훨씬 더 강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귀신이 또 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칸님께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 규정님들이 제발 이 영상 보고 진짜 칸님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절대 생각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래도 한다? 전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자칫 잘못하면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기를 바라는 네.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시들무의 아코는 항상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네. 목소리가 아빠들은 알지 않을까요? 네, 딱 들어보면 톤 자체가 이제 살짝 조용히 하는 톤도 그렇고, 이제 아기가 자고 있나요? 네. 그러네요. 저기 끝방에 있는데도. 아코님, 그러면 아기가 지금 며칠 됐죠? 아기가? 오늘 50일 촬영을 마쳤습니다. 50일? 네. 어때요? 50일 동안 일단 키워보신 소감이? 행복하죠.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행복한데, 정말 행복한데 힘든 게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 경험 아니에요?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힘들면 힘든 거지. 힘들면서 좋은 건 없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럼요. 이 두 가지의 그게 다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아쿠님, 또 사모님과 싸움이 없이 육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그래도 시들무에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돌비님께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한테요? 예, 운명과 인연을 혹시 믿으세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미래를 드나드는 그런 운명과 인연을 돌비님은 믿으시죠? 네, 만날 사람들은 만난다. 그게 분명히 그렇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자, 오늘 사연의 시기는요, 여러분들 2012년입니다.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는 2024년도 10년이 지난 이후였는데, 이 사연은 제가 산이가 기거하는 법당에서 너무 신기하게 듣던 이야기이기도 한 사연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며 우연이고 운명이라며 운명 같은, 또 그런 인연 같은 오늘 이야기인데, 때는 2012년 당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뛰어나던 가명으로 지영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의의 사고로 하늘에 달과 별이 되셨는데,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둘이 살게 되었대요.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투정을 부려야 할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투정 부리고 찡찡대고 막 말도 안 듣는 그런 금쪽이가 돼야 되는데, 어른스러운 철이 든, 일찍이 철든 케이스가 바로 오늘 가명인 지영씨인데, 앞에 말대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외모도 완전 빠지지도 않는 그런 지영씨가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 고등학교를요,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 계통으로 갈 수밖에 없었대요. 내가 얼른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기를 힘들게 지금 케어하면서 키워주시던 할머니한테 효도도 하고 싶고 짐이 되기 싫다. 이런 어린 나이에 정말 기특한 생각을 가진 친구였거든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닥치는 대로 그 당시 딸 수 있었던 자격증은 다 땄대요. 고등학생이 딸 수 있는 자격증.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친구였는데, 학업 성적인 내신 관리도 나름 우수하게 잘하다 보니까 대학도 나름 지방에서는 이름 있는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면서 사회의 첫걸음을 성인이 되어서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대학 생활도 잘 이어가면서 할머니 근근하게 잘 있냐, 날도 더운데 이렇게 챙겨가면서 할머니는 무더운 공장 여름에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적응하다가 행복하게 좀 이제 웃으면서 지낼라 할 때쯤 네. 할머니께서 무더운 여름에 일을 심하게 하시다 보셨는지 쓰러지셨대요. 병원을 가보니까 병명은 뇌출혈 판정이 나왔고, 일단 급한 수술과 입원 치료를 하다 보면 언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바로 뇌 관련 병명이거든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직 어리면 어린 지영씨 나이 너무 눈앞이 깜깜했대요. 다행히 병원비 관련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적인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좀 이어졌거든요. 그렇게 수술비 같은 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정말 가장 돈이 또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간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간병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내가 20대 초반인데. 자기는 졸업하기도 전에 학생이고 방학이 되려면 멀었고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고 정말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깜깜했대요. 자기를 키워준 소중한 할머니를 위해서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휴학을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나 낮에는 할머니 간병을 하면서 쪽잠을 자고 찜질방에서도 막 그나마 좀 눈을 붙이는 그런 하루하루를 힘든 세월을 견디고 또 견디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기특한 모습의 지영씨를 한 달 정도 지켜본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얼굴도 예쁘고 인상도 선해 보이는 여대생이 고생이 많다면서 떡도 주고 과일도 나눠주면서 힘든 지영씨를 위로를 해주시 분이 계셨대요. 아이고 기특하다. 보통 그런 데 가면 서로들 다들 의지하면서 대화를 막 물고 트고 그러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 당시 지영씨도 손길이 너무 따뜻했대요. 그 말 하나하나가. 당시 너무 감사했고 자기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옆에 있는 같은 병간호 해주신 아주머니가 들으시고는 아이고 그러냐, 우리 아들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지금 지고 있고 내가 간병을 해주고 있다 간호, 서로 처지가 비슷하지만 힘내자고 위로를 하면서 며칠 더 오다 가다 하면서 얼굴을 킨 사이가 되었대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머니가 여기 근처에 내가 돌비부동산이라는 곳에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함 하나를 주면서 지영씨, 요즘에 내가 일도 많고 요즘에 부동산이 호황기라서 병원도 집에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런데 혹시 생각 있으면 내가 지영씨 요 며칠 몇 달을 봤는데 우리 부동산에 와서 보조중개사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 보조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은 방 보러 오면 매물 방 보여주고 계약할 때는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일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다. 이 아줌마가 한 달에 200 정도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좀 찜질방 생활하고 집까지 왔다 갔다 너무 멀고 그러니까 여기 보증금 200에 32만 원짜리 원룸도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회사랑 병원도 왔다 갈 수 있게끔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병원이랑 부동산도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할 거라고. 이렇게 달콤한 제안이 당연히 들어오면 지영씨 입장에서는요, 고민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가릴 처지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거의 뭐 눈 깜깜한데. 당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친 상태였대요.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 호황 시기라는데 이런 뉴스들이 TV만 틀면 막 나오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때가. 어느 아파트는 몇 천이 올랐네, 몇 억이 올랐네, 몇십억이 올랐네, 그런 시기였는데 자기도 그걸 보다가 TV 같은 걸 보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볼까, 저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자격증 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자격증이 따면 복비 개념으로 금액만큼 수수료를 받는 구조거든요. 거기 중개사 일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서 보조중개사로 일하면 200이나 준다고 하시니까 아주머니가 간병 할머니 하면서 찜질방 왔다 가는 것도 정말 지친다. 다음날 병원에 와서 돌비부동산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환경이 그런지라 안 그래도 공인중개 관련 공부도 해보고 싶었는데 200이면 급여도 괜찮고 아주머니가 저 써주신다면 할머니 간병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이고 그래 지영씨 내가 보지 않았냐, 너무 성실한 모습이 보기 좋고, 이렇게 이쁜 지영씨가 우리 부동산에 일한다면 방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을 거라고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대요. 근데 외모 정말 뛰어나세요.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을 가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돌비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엔 부동산이 되게 좀 작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편의점 크기요. 근데 그 당시 지영씨가 이 사무실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직원들도 많고 부동산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일하는 또 일반 직원인 줄 알았대요, 아주머니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대표예요. 공인중개사 대표분이세요. 아직은 자격증은 없는 지영씨다 보니까 보조중개사로 일하면서 직원들이나 병원에서 만난 대표 아주머니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일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좋은 방은 이렇게 소개하고 유도리 있게 손님이 오면 경제 상황에 맞게끔 방을 보여주는 스킬도 배웠고 생각보다 지영씨가 성격도 좋아서 빨리 일을 적응해 나갔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첫 월급 200만 원을 딱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돌비님도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그 정도로 엄청난 눈물이 나서 기뻤대요. 내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기분으로 일을 했고 회사와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이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런 배려와 행복을 내가 받아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많은 스쳐가는 생각을 과거를 등지면서 월급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할머니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내가 이런 식으로 급여가 나온다면 드디어 나도 여유라는 게 생길 수 있겠구나. 그때쯤에 어느 순간에 완전 일을 적응하면서 대표님께서 어느 날 지영씨를 부르더래요. 지영씨, 이제 일한 지 오래됐지, 몇 달 됐지. 너 다른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내년에 복학도 다가온다고 하던데 나는 지영씨가 내년 복학을 좀 더 미뤄줬으면 좋겠다. 자격증 따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정식으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일이라는 게 학벌을 보지는 않거든. 지영씨도 알다시피 자격증만 있으면 그만큼 받아가는 할당량도 크고 내가 열심히 하면 큰 돈을 벌어가는 게 우리 일인데 지영씨가 물론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서 목표와 꿈이 있을 거지만 아직은 만약 시기가 좀 그렇다면 잘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또 걱정스럽게 따뜻한 말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지영씨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들도 내가 간병하면서 입원해 있던 적 기억나지 않느냐. 지금은 퇴원해서 우리 아들은 집에 있는데 여기 뒤에 땡땡 아파트 몇 동 외투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한데 지영씨 내가 많이 바쁘지 않느냐. 내가 이런 부탁이 뭐한데 병원 근처에는 식당이 많거든요. 여기 식당에 포장 같은 음식이 있거든. 요거 내가 전화를 해둘 테니까 이 음식 우리 아들한테만 갖다만 줄 수 있냐. 우리 아들이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문 앞에까지도 나가는 게 힘들다. 걷는 게 많이 불편한 아이라서 부탁을 하길래 지영씨는요 고민할 것도 없어. 물론이죠. 대표님이 부탁하시는 건데. 그리고 얘기를 들었을 때 대표님 아드님도 자기 또래였대요. 우리 할머니보다 일찍 퇴원을 하셨구나. 알겠다고. 말 나온 김에 지영씨 내가 지금 매물을 좀 보러 가야 돼서 여기 식당에 내가 요리 하나 포장시켜 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 식탁에 밥 좀 올려놓고 와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미안하다고. 정말 공손히 부탁을 하더래요. 당연히 안 도와주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대표님이 말한 것도 있고 도와준 게 얼만데. 이렇게 마스터키를 식당에 미리 주문해둔 음식을 가지고 집에 들어섰대요. 일단 그 아파트 자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는 나름 고가의 아파트예요. 굉장히 좀 고가의 아파트고 평수도 50평대로 엄청 큰 집이에요. 들어가면서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배를 눌렀는데 돌비부동산 직원 지영입니다. 대표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대표님 아들로 보이는 이분을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라는 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역시나 들은 대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걸로 보였대요. 보조기 같은 걸 차서 어렵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오시는데 엄마한테 전화 받았다고 정말 죄송하다.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죄송하다고.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대표님처럼 너무 공손히 죄송하다고 얘기하길래 아니라고 괜찮다고. 일단은 자기를 맞이해 줬으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제가 포장한 거 식탁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제가 가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혹시 지영씨라고 했죠? 정말 죄송한데 혼자 밥 먹기 심심한데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돌비씨가 이 말을 하길래 곰곰이 생각하다 거절을 하면 좀 민망할까봐 지영씨도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는 20대 초반, 역시나 둘은 동갑이었고 이것저것 잡담도 하고 가끔 대표님이 도시락 관련 심부름 부탁을 해서 이후로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일제 말도 편하게 하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가 되긴 됐대요.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젠 부동산 관련 일들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쯤에 지영씨한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죠. 할머니. 좋아지고 괜찮으셨을 줄 알았던 할머니가요. 결국에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그런지 합병증까지 약간 동반이 되셨대요.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안 좋아질 때쯤에 나 어떡하냐, 우리 할머니 하늘로 가면 어떡하냐, 눈물을 머금고 할머니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을 하나 꿨대요, 지영씨가. 근데 꿈에서는요, 옆에 자고 있는 할머니가 지영씨 머리를 참 만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영아, 할머니가 죽고 나거든. 언젠간 네 꿈에 나타나서 네 좋아하는 복숭아를 들고 나올 거다. 그 꿈이 깨걸랑은 너한테 복숭아를 준 사람을 반드시 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좋을 거다. 지영아, 다시 말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이후에 다시 이 꿈을 네가 꾸게 되면 네한테 처음으로 복숭아를 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가까이 곁에 둬라. 자, 이런 꿈을 꾸고 나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꿈속에 할머니가 나타나 복숭아를 들고 나오면 그 처음 준 복숭아를 주는 사람을 반드시 잊지 말고 만나봐라. 이걸 딱 계속 기억을 했대요. 그냥. 그 말을 하니까 아니 할머니 무슨 소리냐고, 아니 할머니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고, 무서운 소리 하지 말라고, 할머니 왜 죽냐고, 할머니 제발 오래 살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영아, 다시 말하지만 기억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이다. 할미가 이제 말하기도 벅차다. 꿈인데도 너무 생생했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눈을 뜨는데, 다행히 할머니는요, 옆에서 호흡기를 꽂은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주무시고 계시고 다행이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안타깝지만 할머니는 합병증 동반과 치매와 선망 증상까지 보이다가 결국에는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대표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답니다. 혼자가 된 지영씨를 위로들 많이 해줬고 일가친척이 없었대요, 이분이. 그렇게 떠나보낸 할머니와의 시간을 추억으로 묻고 있었을 때쯤 지영씨도 드디어 복학 시즌에 그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대표님 말씀대로 공부를 더 해야 될지, 그러면서 내가 힘들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대표님이 조용히 지영씨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지영씨, 혹시 우리 아들이 지영씨 좋아하는 거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영씨가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었대요. 네. 자주 자기를 볼 때마다 웃어주고 밥 같이 먹자 이러면 눈치채죠. 우리 아들이 지영씨도 알다시피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안 좋지 않냐. 근데 지영씨, 내가 좀 이런 부탁을 내가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한다. 사실 지금 우리 아들이 몸 불편한 거 말고도 몸에 다른 한쪽에 좀 안 좋은 게 사실 있다. 다리 말고도. 그래서 언제 명을 닿을지 모른다. 이걸 듣다가 지영씨가 당신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리만 불편한 거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쪽에도 몸이 안 좋다니요. 또 명을 다한다니요. 갑자기 사고로 다리만 불편한 건 아니다. 다른 사실 잔병 치레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돼서 병원에 나와서 집에서 투병 중인데 우리 아들이 간곡히 나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라. 엄마, 내가 이제 좀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몸도 많이 좀 뭔가 심심이 지친다, 이유 없이. 그런데 조금 활력소가 되는 게 가끔 지영씨가 엄마 심부름 올 때마다 내가 그나마 웃는다. 정말 엄마 미안한데 지영씨랑 1박 2일 24시간만 같이 여행 같은 데 다녀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걸 대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들이. 그래서 말인데 지영씨, 우리 아들이랑 나도 같이 가서 24시간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펜션 같은 데 가서 하루만 같이 놀다 오지 않겠냐. 우리 아들이 지영씨 많이 좋아해서 같이 한번 데이트 같은 여행 같은 걸 가길 원한다. 그냥 들어달라는 거 절대 아니다. 남들이 보면 사실 이게 보기 좋지 않지 않느냐, 너무. 사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뭔가 팔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영씨도 알다시피 우리가 좀 사는 집인 거 지영씨 알지 않느냐. 혼자 사는 지영씨 경제도 어렵고 여러 사람 고려해도 내가 다 알지.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어려운 부탁 하나 들어준다면 내가 정말 모든 소원, 지영씨가 원하는 소원 내가 딱 하나는 들어주겠다. 무조건 내가 들어주겠다. 뭐든 제발. 이런 식으로 또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더래요. 일단 그 지영씨 입장에서는요, 대표님의 눈과 말에 거짓이 없었대요.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지영씨가 큰일이 닥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도 기증해서 지영씨 꼭 살리겠다고. 이번에 우리 아들 부탁만 들어주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요, 결국에 그냥 같이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 놀러 한번 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대표님 부탁을 하나. 가뜩이나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상한 꿈 꾼 기억도 나고, 이제 와선 대표님의 아드님 돌비 씨가 24시간 펜션에 가서 같이 놀아달라니 이게 좀 이상하긴 했대요.
그리고 지영씨가 이걸 듣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내 처지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버팀목이도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찢어지게 가난한 건 현재도 사실이고, 그리고 대표님이 나한테 몇 달간 배려해 주신 게 얼만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리. 그냥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같이 여행 간다고 하니까. 대표님은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조만간 근사한 펜션 하나 잡아서 날 잡아보겠다고, 아니면 혹시 지영씨가 원하는 펜션 있으면 거기로 잡으라고, 내가 카드 줄 테니까 편하게 잡으라고. 그렇게 여행을 가기 전에 대표님 아들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다고, 같이 여행 가자고 말을 하니까 대표 아들인 돌비도 벅찬 감동까지 받으면서 고맙다고 서로 또 전화로 이렇게 인사가 왔대요. 내가 지금에서 말하지만 지영씨 남자로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래. 도대체 지병이 뭐길래 갑자기 죽는다냐고. 그런데 여기서 지영씨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꾸 저런 소리를 하니까. 다른 지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지병이 뭔지 궁금했지만 지금 묻기보다는 나중에 여행 가게 되면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드디어 날이 왔대요. 1박 2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대표님이 정해준 날짜에 펜션은 지영씨가 잡았습니다. 지영씨가 가보고 싶었던 좀 비싼 펜션이 있었는데 거기를 드디어 가게 됐는데, 몸이 많이 불편한 아드님이기에 대표님이 직접 운전까지 하시고 펜션에 도착을 했대요. 3명이서. 일단 도착하면 이리저리 냉장고에 넣을 거 준비하고 지영씨와 돌비는 주변 관광을 하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즐기면서 놀다가 들어오니까 대표님께서는 이미 바베큐 준비도 맞춰놓은 상태로 딱 세팅이 되어 있었대요. 몸이 비록 안 좋지만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지영씨도 술 한잔하고 돌비씨도 술 한잔하면서 도란도란 과거 이야기 또 현재 이야기, 좀 취기가 달아올 때쯤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영씨가 조심스럽게 궁금했던 걸 물어보길 했대요. 혹시 정말 이 분위기와 이 타이밍에 물어보는 게 좀 그렇지만 지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제 말이 거북하시면 답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대표님은 웃으시면서 그건 나중에 돌비랑 둘이서 얘기해보라고. 내가 말하기는 그러네. 자, 그렇게 대표님은요, 너희들은 바비큐 더 먹고 들어가고 쉬라고. 엄마는 이제 가볼 테니까 내일 퇴실 때 데리러 오겠다고 대표님은 가셨대요, 그대로. 그렇게 둘만의 공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돌비하고 지영씨가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돌비씨가 지영씨 눈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줬대요. 정말 내 마지막 소원 들어줘서 지영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와 대화를 하는 것도 마주 앉아 데이트를 하는 것도 꿈이고 나한테 행복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벗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혹시 여기 데이트하면 우리 엄마가 소원 하나면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말해보세요, 지영씨. 이렇게 돌비씨가 갑자기 말을 하더래요. 아유, 무슨 소원이냐고. 저도 여기 공기 좋은 데 가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대표님이 저 할머니 간병하면서 해탈에 있는 저를 위로하고 여기까지 일하게 해준 것만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비싼 펜션을 묵는 것 자체도 소원 중에 하나였다고 말을 하니까 돌비씨가 갑자기 지영씨의 손을 잡으면서 아니라고 말하셔야 된다고. 어떤 소원이든 엄마가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제발 저한테라도 얘기해달라. 이거는 제 부탁이니까 꼭 소원을 한번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영씨가 그냥 뭐 어떤 소원? 망감이 교차했대요. 사실 어떤 소원을 빌까. 그런데 딱 스쳐 지나가는 소원이 있었대요. 소원이라면 어렸을 때 할머니랑 심었던 복숭아 나무가 있었거든요. 제가 청소년이 되고 나니까 그 나무가 열매가 열려서 따먹었던 복숭아가 기억이 난대요. 그 복숭아 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할머니 쓰러지시기 전에도 그 전여름에도 그 복숭아를 따먹었는데 할머니랑 참 행복했다고.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소원이라면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할머니가 오고 싶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걸 듣던 돌비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알겠다고. 그러면 같이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네요 라고 했대요. 그렇게 술을 더 한두 잔 걸치고 그날의 술을 좀 지영씨도 돌비씨도 나름 거하게 마셨대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다음날에 날이 밝았대요. 지영씨가 눈을 뜨니까 술이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좀 아팠는데 지영씨가 한 오전 11시쯤 그때 분명 시간을 자기는 기억한대요. 11시쯤 퇴실 시간이 다 돼서 눈을 떴는데 분명 내가 어제 자던 장소는요 이쁜 바닷가 펜션이었어요. 눈을 떠보니까요 할머니랑 살던 집이래요. 자기가. 뭐지 이거. 눈을 떠보니까 왜 지금 내가 여기 있지?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할머니가요. 지영아, 우리 강아지 오늘 왜 이렇게 늦잠을 자냐고. 이 가시나 이거 오늘 완전 늦잠 잤네.
웃어주시면서 복숭아 먹으라고 깎아주시는 할머니가 자기 앞에 있더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때까지 들었던 내용은 바로 여지껏 지영씨의 2012년도에요. 2014년에 이를 꿈을 꾸고 있던 일입니다. 꿈이 너무 생생하다 못해 정말 현실적이어서 거의 어제 일처럼 나는 다 기억이 난대요. 아니 지금 2012년이라고 말도 안 된다. 2014년에 이를 꿨는데 지금 현재는 2012년이에요. 그 부동산의 위치,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치료받던 병원, 그리고 그 펜션까지 모두가 기억이 나서 다 적어놨대요. 말도 안 된다고. 에이 그래 그래도 꿈이니까 그래 이건 한여름밤의 개꿈이다 하고 넘어갈 찰나 자기의 꿈을요 이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할머니 나 좀 깊게 자긴 했나봐. 정말 어제처럼 이런 꿈 같은 일을 도란도란 할머니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할머니가요 먹던 복숭아를 깎던 걸 달달달달 손을 떠면서 떨어뜨리면서 네 지금 그 참마리가 지영아 네 그 진짜 참마리가 네 진짜 그 꿈 꿨나? 복숭아 이야기를 하다나 꿈에서. 그렇다니까 할머니.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적어놨잖아. 나 이거 생생해서. 할머니 지금 일하는 공장도 맞아. 할머니 쓰러지신 것도 완전히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아니 심지어 봐봐 대표님 이름 그리고 그 아들 얼굴 나 그림 잘 그리잖아 할머니. 나 이거 다 지금 적어놨다고. 어딘지도 알 것 같다고. 할머니 나 거기 내가 지금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수시 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 거기 위치도 안다고 거기 지역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디테일하게 할머님이 또 한 번 놀라시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더래요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공주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나 보구나. 아이고 할미는 옛것을 놓쳤는데 우리 공주 덕분에 할미가 많은 것을 깨닫네. 지영아 내 말 잘 들으래. 니한테 왕할머니. 자, 왕할머니는 경상도 사투리로 증조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 니한테 왕할머니 되겠네. 할머니도 과거에 친정엄마한테 복숭아 꿈이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하고 연을 맺으면 복이 온다고 꾼 적이 있다.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진짜로 그 복숭아 꿈이 나왔다. 나타나서는 니 이거 묵으래. 그리고 묵고 나서 이거 주는 남자라고 꼭 잘 만나보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복숭아 먹고 힘내라. 그렇게 그 꿈이 나오고 나서 정말 이틀 뒤에 할미한테 복숭아를 주던 총각이 있었대요. 길을 우연히 지나가는데 복숭아가 좋아 보이는데 이거 드실래요? 줬던 남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다리 하나도 절고 성격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동네에 빠삭하니까 이 사람을 알잖아요. 무시했대요. 할머니는요. 무시했는데 그냥 그 꿈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복숭아 준 것도 안 먹고 무시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 집에서요. 흉이 하나 왔대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대요. 지영아 할머니 집이 어릴 때 간장공장 하던 거 기억나나? 니도 알다시피 할머니 집이 되게 부자였다. 한때 돈 있는 집안이었고 간장공장 누가 농약 탔다고 소문을 내가서 우리 공장이 쫄딱 망하지 않았냐. 근데 그 공장 망한 공장 부지를 산 게 그 할미한테 복숭아 주던 남자라고. 참 아이러니하지. 그때 할미가 이미 네 엄마를 배에 품고 있었다고. 다른 남자 만나서. 그냥 지나가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내한테 복숭아를 주던 그 남자가 어딜 가나 나한테 엮이는 기라. 그래도 태어난 네 엄마 아빠도 하늘나라 가버리고 내가 그 꿈을 그냥 허투루 들어서 나한테 죄가 왔는갑다. 그때 네 왕할미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나 죄책감 같은 것도 들긴 들었다. 그런데 그 꿈을 너도 똑같이 꿨다는 게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닌 기라. 지영아 너는 할머니처럼 흉한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할미가 만약에 정말 죽고 나서 니한테 그 꿈을 나온다면 반드시 너는 그걸 지켜보래. 그런 말을 하는데 지영씨가 생각을 한 게요. 할머니 그럼 내가 이게 정말 꿈이 현실이라면 2년 뒤에 할머니가 정말 큰 병 치레가 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할머니 병원 검사 꼬박꼬박 내가 받게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할머니도 내가 꾼 꿈 허투루 듣지 말라고 했으니까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알았지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그때가 2012년입니다 여러분들. 2년 뒤인 2014년 정말로 공장에서 할머니가 빈혈기가 있어서 급하게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 초기 증상으로 잡으셨대요. 정말 다행이죠. 쓰러지시기 전에 미리 발견을 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셨대요.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일은 없었대요. 그리고 병원을 오가던 중에 지영씨는 생각이 나더래요. 꿈속에서 봤던 그 부동산 위치 거기를 가봤는데 너무 놀랬대요. 돌비 부동산이 그 장소에 있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단순히 우연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할머니 재활 때문에 왔다 갔다 오다 가다 하던 길을 또 한 번 놀라서 거기를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
병원에서 돌비씨를 간병하는 부동산 대표님을 우연히 지나가는 걸 봤대요. 내가 2년 전에 봤던 그 모습과 똑같았대요. 너무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꿈속에 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복숭아를 건네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머니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나오지? 라는 의문점이 들었대요. 분명 그때 꿈에서는 내가 죽보라면이라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 살아계신데 그럼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지? 아 이거 그냥 개꿈인가? 그냥 우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머니 병동을 방문하는데 뒤에서 어깨를 톡톡톡 치더래요 누가. 저기 아가씨 아이고 예뻐라 오다가다 몇 번 보긴 봤다. 할머니 간병한다고 고생이 많죠. 내가 오다가 복숭아를 너무 많이 사서 좀 나눠줄까 하는데 잡숴볼래요? 이러면서 건네주시는 분이 바로 부동산 대표님이에요. 이야. 네, 성함도 그대로였어요. 그 당시 꿈속의 모습도 그대로였어요. 너무 또 한 번 놀라서 벙쪄 있었어요. 대표님 아가씨 왜요? 복숭아 알러지 있어요? 싫어해요? 그 말에 아니에요. 떨리는 손과 입으로 말하면서 복숭아를 바꿔서 할머니한테 뛰어가서 이 말을 전해주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지영아 네 왕할미다. 네 왕할미가 나타난 거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너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네 돌아가신 왕할미가 나타나서 너를 돕는 거구나.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정말 우연인지 너무 궁금할 찰나 병원 한쪽에서 그냥 멍하니 있었대요. 내가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꿈을 지금 일어나니까 꼭 그때 대표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몇 살이에요? 아까 복숭아 줬던 걸 많이 먹었어요? 아가씨 얼굴도 이쁜데 참 선해 보이네요. 오다가다가 몇 번 봤는데 정이 많이 가는 인상이다. 우리 아들도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멘트까지 똑같았어요. 그 말에 이거는 단순히 우연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자기의 2년 전 꿈 이야기를 대표님께 해주셨대요. 그런데 대표님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냐고? 예. 아니 우리 아들이 2년 전에 요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그 당시 자기 딴을 먼 미래를 보고 온 것 같다 엄마. 진짜 예쁜 여자가 나 같은 뭐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여자가 나랑 1박 2일로 데이트를 했다.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걸 서로 간에 대표하고 지영씨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아드님 사진 있냐? 지영씨가 사진을 폰에 있는 걸 봤는데 역시나 너무 똑같았대요. 자기랑 2년 전에 꿈속에서 데이트한 남자의 얼굴이었대요. 그렇게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인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자기 꿈과 아들 꿈을 얘기하면서 대표님과 많이 가까워졌대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들었을 때가 2024년이거든요. 처음 시작 전에 말을 하나 해드렸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당집까지 와서 이 미스테리한 사연을 해석해 보자고 해서 산이가 지금 현재도 기거에 있고 당시 기거에 있던 법당에 이분들이 오셔서 사연을 읊어주신 거거든요. 네. 이걸 듣던 산이도 법당의 법사님도 웃으시면서 말을 하는 게 실타래라는 조금 두 집안의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대요. 보통 실타래라는 건 과거에 분명 엮여 있을 건데 그걸 엮지 못하니까 안타깝게 끊어진 것뿐이라고. 그런데 지금에서야 드디어 다르게 묶여진 운명 같대요. 아마도 지영씨가 그 부동산 대표라는 사람 아들하고 안 엮였으면 그 아들은요 이미 세상과 등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왜냐하면 보통 꿈속에 큰 병이 있다고 나타나면 말을 하는 건 극단적인 선택으로 본대요. 이 무속 세계는요. 꿈속에서 나는 이유 없는 큰 병이 있고 이제 명을 다합니다. 이러면 극단적인 선택이래요. 사실상 일단 그 대표란 아들 돌비 씨는요 다리 하나가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멀쩡했는데 사고로 불구의 장애가 된다는 그런 큰 실망감이 잠겨 있으면 엄청난 압박과 우울함이 다가온대요. 그때 우발적인 행동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그 지영씨라는 여성이 그렇게 모든 게 맞아서 서로 채워주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타처럼 다르게 이어지지 않았나. 법사님 산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으로 우리가 들어도 기묘하고 신기하다. 간혹 이런 법당에요. 운명이나 전보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대요. 이런 과거에 있던 미래에 있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의뢰를 많이 온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경험했는지 뭐 한을 준 것도 아니고 복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찮게 이런 내림받은 분들한테도 이런 상담이 오는데 뭐 이유도 없이 이렇게 미스테리하게 오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 음복 아니겠냐, 미스테리한 음복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지영씨와 돌비씨는 제가 얼굴 봤다고 했죠. 100년 가약을 맞고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해피엔딩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아코님 이야기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게 얼마 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우, 그렇죠. 항상 막 분노하고 분개하고 막 진짜 와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난무했는데 야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 기묘하면서도 사람의 연이라는 게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저는요, 솔직히 중간에 듣다가요, 이거 뻔하게 드라마 스토리 처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뭐야, 이거 대박인데? 진짜? 막 이런 반응이 나와가지고, 저도 당시 놀랬었던 내용이 복숭아 있습니다. 실타래네, 복숭아 실타래. 그럼요. 야, 네. 오늘 아코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아코님이 아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인연이 있고, 뭐 그런 운명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시면, 저와 아코님도 인연인 거고, 여기 지금 참여해주시고 계신 참여자 시청자분들 전부 다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시네요. 아니에요.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와 대화를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도 우리가 뭔가 연이 있었겠죠.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오늘 이야기도 너무 따뜻하고 신기하고 기묘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참여자와 뭐 진행자로 만나고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쭉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인연이 아닌 건가? 인연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서 대화 한마디 안 섞어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지만 거기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나뭇가지처럼 쫙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묘하고 아주 또 기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